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차원을 발전해왔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가장 이렇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론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지를 어느 줄 한번 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미지의 라틴어와 그리고 이제 이마고는 물론 이제 프로이드라든가 정신분석학에서 그들의 학술 잡지로도 이마고라고 씁니다. 자, 이미지는 도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이콘과 환영과 유령을 의미하는 판타스마에서 유래했다. 사실 이미지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둘의 의미는 다, 그래서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는데 플라톤이 정확히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라톤이 정의에는 이미지 에이콘과 판타스마 둘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콘이라고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읽을 때는 에이콘이라도 읽는데요. 자, 아이콘과 판타스마 또는 에이콘과 판타스마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사진은 에이콘에 속하냐 판타스마에 속하냐 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이콘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판타스마에 속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판타스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가 판타스마 고리아 판타스마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벤야민이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그 사진 얘기할 때 판타스마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순수하게 볼 때는 플라톤은 정확히 모사하는 이미지는 에이콘, 또 아이콘에 속하고 거기에다가 환영을 준 것은 오히려 판타스마다. 그러면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에이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판타스마는 환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을 조금 왜곡시킬 수 있다 해서 판타스마를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플라톤은 가장 완벽한 미의 이미지의 원형은 이데아. 자, 이데아를 담기 위해서는 이데아를 정확히 묘사해야 되는데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모사해낼 수 있는 모사술,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낸 에이콘이 조금 더 자기가 얘기하는 완벽한 미에 가까울 수 있고 환영은 그 모사술보다는 거기에다 무언가 첨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매혹적이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땐 좀 더 뭔가 경계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매혹적인 것은 에이콘보다는 판타스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회화보다는 훨씬 더 사진이 객관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콘인데 왜 우리가 판타스마라고 했을까? 이제 이거부터 저희가 이제 의심을 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고 퀴스천 마크 과연 어디라고 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아까 해놓은 걸 정리 한번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진 존재. 그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밤 첫 장에서 우연히 본인이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근데 밝은 방에 이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 올려놓지 않은 두 가지 사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을 그 동생이었던 제롬 사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이미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늘 끊임없이 얘기했던 본인의 엄마 온실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올려놓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것도 참 수수께끼예요. 다른 사진 다 올려놨는데 본인이 이렇게 중요했던 사진을 올려놓지 않은 이유가 바로 또 사진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이제 이미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봤을 때 그 눈에서 어떤 놀람, 그러니까 불어로는 애떠는망이라는 이 놀람을 경험했는데 그 놀람이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어떤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놀람은 이상하게 분리 불가능한 사진 안에 무질서를 만들고 선생님들 대부분의 우리 사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일부러 막 환영을 주려고 해서 흐리게 빼거나 그렇지 않은 우리 기본적으로 사진이 갖고 있는 객관적, 인증적 또는 아니면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진은 사실 분류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사진은 풍경사진, 이 사진은 인물사진 분명히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 저런 놀람이 있는 사진은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대체 왜 분류가 불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그 분류가 불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사진의 어떤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또 본인이 얘기했던 이제 같이 좀 이따 보겠지만요. 뭐 스팅글리츠의 사진이라든가 여러 사진들 보면 누가 봐도 이 사진은 인물 사진, 저 사진은 노예 사진 다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있다고 얘기해서 도대체 그 무질서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롤랑 바르트 눈에만 뭔가 보이고 아니면 느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무질서가 우리의 그런데도 그 무질서가 관람자들한테 또는 구경꾼들한테 모험의 원리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지어서 말하면 좋은 사진은 분류가 불가능하고 비록 선생님들이 풍경 사진 찍었던 아니면 도시 사진을 찍었던 자 이것은 도시 사진이고 이것은 서울이고 이것은 경복궁이야 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는 무언가 무질서한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 사진에 비해서는 무언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자 그래서 이제 모험의 원리에서 아예 아방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방띠르는 왜 존재하는지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자꾸 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분명히 이제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두 가지 처음에 포에머싱의 니컬라이그 폭동을 찍었던 사진하고요. 스티글리츠의 종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보세요. 저 위에 그 수녀님 두 분이 걸어가고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사진이 무엇이다라고 분류 불가능하지 않는 사진이죠. 네. 그리고 어디에 사실 무질서가 막 혼돈스럽게 있거나 뭐 흐리게 뺐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스티글 종점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무언가 이제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내리고 나서 너무나 빨리 뛰어왔기 때문에 마차가 몸에서 입에서 그냥 몸에 막 김이 나오. 자 이것도 전혀 알 수 없거나 분류할 수 없는 사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진에 보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끊임없이 이 사진을 보게 만들고 뭐 아방뛰르죠. 마치 이 사진을 보면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짝 힌트를 주는 게 저기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는 폭동이 됐던 전쟁이 됐던 수녀님이 저 공간에 있을 수 없는데 왜 수녀님이 저 공간에 있을까? 퀴즈션 마크. 그러면서 아마도 저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사진은 열심히 거기에다 설명은 안 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뛰어온 말의 어떤 그 몸에서 나는 그 힘이 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서민들의 삶 저렇게 열심히 뛰어온 말에서 내린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혹시 저 보이는 것 너머에 그런 것까지도 보고 본인은 무언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 사람들의 어떤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또 본 것이 아닐까 꼭 그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퀘스천 마크를 이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사진은 우리가 보통 기계복제예술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진이 복제가 가능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은 반복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복제해 놓는데 과연 복제가 가능한 게 무엇이냐? 라고 또 저희한테 묻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밝은 방 표현 처음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을 읽을 때 뭐 복제가 가능한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수단 선택의 사진에 관해서 한 그 글을 갖다 인용해 놨거든요. 자 혹시 아마 손택이 한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사진은 이 세상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눈에 보면은 분명히 찍었던 프레임 밖에 사각형의 그 이미지 박혀 있는 것과 이것이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현실을 보여준다. 어쩌면 손택이 얘기했던 것과 바르트가 서로 의논하고 책을 쓴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맥락이 닿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또 운영을 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왜 반복이 안 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 실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진의 리얼리즘은 실제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각한 것을 보여주는 그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 있는 것과 지각한 것의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위에 뭐 행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뭐 선생님들이 늘 경험하시는 거고 촬영하시면서 같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봤던 사물, 인물, 풍경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미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자, 어쩌면 그 본 것과
그것에 대한 보여진 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더불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걸 결국 그 리얼리즘에 있는 것과 본 것의 차이, 그게 바로 사진이 다른 매체하고 틀린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그럼 저희가 사진가의 시각, 또 사진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 카메라를 든 사진가 육안에다가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의 자동 장치가 있는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가지고 찍어요. 얘는 자동 장치, 이쪽은 인간의 눈, 두 개가 합쳐졌을 때의 그 간극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방식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저는 주로 연구했던 것이 지각이었거든요. 인간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저희의 그 망막,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아니면 생리적인 망막으로만 보는 것인가? 아니면 본다는 것은 이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브레송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 마음의 눈. 근데 그때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물학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과, 즉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감각적인 눈,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바로 그 순간의 어떤 신비를 갖다 포착하는가 아닌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요. 지각의 어떤 특성이 여기 드러나지 않냐. 즉 두 가지 특성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눈의 지각의 특성과 기계가 갖고 있는 그 시각의 특성이 같이 맞물린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진가의 눈부터 저희가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진가의 육안이 이제 결국 피사체와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사체, 저희가 보고 있는 사물, 그래서 제가 일단 잠깐 뒤로 먼저 가서 게슈탈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게슈탈트 심리학 그리고 사진 게슈탈트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 많이 언급하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쪽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보실 때 얼굴 두 개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잔이라든 컵처럼 보이시나요? 또 저쪽에 있는 이미지를 봤을 때 오리로 보이시나요? 토끼로 보이시나요? 분명히 한쪽으로 더 치우쳐서 보이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각각이 뭐 동시에 두 개를 다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첫 번째 좌측에 있는 선생님들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다 사람 두 얼굴이 포개져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컵으로 먼저 보이거든요. 사람이라고 막 볼 때만 사람으로 보이지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컵으로 보이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자 그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사물은 똑같지만은, 자 그래서 있는 것, 저기에 있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는 진료, 사물. 저희가 여기서 이 이제 책상을 만약에 찍는다고 했을 때 얘가 제가 이걸 찍고자 하는 저의 의도, 제가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가기 전에는 얘는 하나의 책상이라는 그리스어로 힐레, 물질일 뿐이에요. 힐레라는 물질이고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찍고자 이미 카메라를 들고 만약에 이 자리에 화가가 있다고 한다면 캔버스를 펼쳐들고 화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있겠죠. 또 이 자리에 혹시 건축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책상을 볼 때 그 건축가는 나름대로의 설계 도안을 또 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의 책상이라는 힐레, 물질을 똑같은 의도로 바라볼까요? 다르게 바라보겠죠? 네. 만약 그 건축가가 인테리어까지 하게 하고 있는 건축가라고 한다면 왜 저 책상이 저 모양일까? 훨씬 더 멋있게, 더 디자인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고. 또 화가는 이제까지 자기가 그렸던 책상에서 있는 것 그대로의 책상보다 이 책상에서 누군가가 공부를 하고 누군가가 그걸 한다면 그 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우리 사진작가는 존재까지 집어넣으려고 해도 화가만큼의 매체의 자유로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카메라와 필름 뿐이 없어요. 지금 물론 디지털 카메라 쓰시긴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볼 때 좋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상을 어떤 의미로 집어서 찍을 거야 라고 해서 분명히 선생님들은 포지션, 앵글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책상은 이미 뭐가 되냐? 저하고 관계없을 때, 새 건축과 화가 사진과 관계없을 때 힐레였다가 거기에 우리가 지점점이 가게 되면 이 책상은 그냥 힐레가 아니라 이미 노예마, 의미체가 됩니다. 자, 이게 노예마라는 의미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는 그 노예마를 갖다가 어떻게든 본인이 자기가 의도하는 이미지로 그려내기 위해서 물감이든 뭐든 그걸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사진작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매체가 갖고 있는 기록의 한계성 때문에 물론 찍고 나서 뭐 포토샵을 해서 할 거야 그 2차적인 문제고요. 사진에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바로 보는 시선 안에서 이미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것이 다 이미 거의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것은 메르로뽕띠가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익스프레시형 표현이다. 그러니까 봐서 막 무언가를 하고 창조를 해내는 게 표현이 아니라 내 시각이 봐서 그 사물에 이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 안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시선 안에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살아온 경험과 지금까지 작업했던 경험이 내 눈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표현이고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는 것이 그대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 회화도 건축도 아니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가의 시선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빌렌 플루서가 이미 철학자의 시선하고 똑같다. 끊임없이 카메라 뒤에서 이걸 어떻게 찍을까? 언제 누를까? 어떤 각도에서 어떤 프레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 눈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기능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손끝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그 결정하는 순간은 그냥 결정적 순간이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순간도 있지만은 데카르트가 끊임없이 도대체 철학에서 가장 제일 최고의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명제가 무엇이야? 라고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마지막에 찾았던 코키토 에르고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랬던 그 회의, 르두트라고 하거든요. 그 회의와 그 끊임없이 그 카메라 끝, 이 손을 누르기 전에 언제 어떻게 찍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회의, 그때 이제 회의는 의심하고 이렇게 해도 자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같다라고 해서 바로 그 본다는 시각은 사진가의 시각과 철학자의 시각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를 테오리아라고 합니다. 이 테오리아가 지금 영어로 시오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선은 바로 테오리아,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관조, 이때 관조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명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명상이라는 의미 안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감각적이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에 합쳐진, 즉 그래서 우리 그 브레송이 얘기했던 자기가 작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그냥 기록적인 것이 아니라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앙리캡 브레송이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의 작업 중에서 예술사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초현실주의라고 했어요. 브레송 사진이 전혀 초현실주의인 것이 눈에 금방 갈 수는 없잖아요. 즉 그 순간 뭐야? 보이는 이 사물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의미체를 만들어내요. 그 의미체라는 것은 나만의 고유한 현실 이것의 이면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사진가의 시선과 철학자의 시선이 뭐가 틀리냐라고 해서 빌렌 플루서가 같은 시선의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랫동안 저에게 지향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걸로 게슈탈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각된 거, 우리가 본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에서 선생님들 각자가 경험하고 이미 해석된, 저희가 이미 사진을 찍을 때는 경험하고 해석된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이게 철학적에서도 이미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해석된 세계, 이미 시각장에서 의미를 띈 형태. 자, 그 의미를 띈 게 이제 선생님들 사진을 어떻게 이제 드러나야지만 되겠죠. 네, 그래서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진의 어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이명호 선생님 작가의 그 나무 연작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나무 연작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내가 찍고 싶은 어떤 피사체를 발견하고 그거를 찍으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그 뒤에 이제 흰 천 하나의 흰 이나지 종이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옆에 있는 또 하나의 향나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찍지 않고 그걸 하나에 배제하고 찍어서 누가 봐도 나무라는 아카이브가 되겠지만 그냥 기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놔두고 쟤만을 선택했고, 그쵸? 배제하고 선택했고, 그리고 정면 앵글에서 찍었다는 것은 저 향나무는 이미 이명호 작가에게 하나의 의미체입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고, 자 여기서는 사진을 갖다가 마치 아카이브처럼 기록했지만 그 기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의미를 집어넣은 표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표현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 수업 기존에 우리 이제 1세대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막 요즘 사진들 너무 막 만들고 하니까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사진이 갖고 있는 예술성의 특성은 기록 그 자체가 리얼리즘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예술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눈의 힘에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 익숙한 사진이지만 또 한 번 좀 저희가 살펴볼 의미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도시사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같은 나무예요. 이명호 작가 선생님의 나무이고 황금선 우리 다큐멘터리 작가인 황금선 선생님의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 좀 작은 나무이고 또 김옥선 작가 지금 두 여성 작가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주도의 그 나무 시리즈입니다. 물론 누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작은 관목을 찍었고 저 나무는 뭔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뭐 모양이 특이해서 라고 또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모양이 특이해서가 아니고 이미 전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 자, 제주도는 섬이면서도 육지와 좀 다른 문화를 또 지니고 있죠. 한국이긴 같은 한국이긴 하지만 말도 굉장히 그죠 다르잖아요. 이런 이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무인데 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뒤엉켜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뒤엉켜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화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나무 한 그루지만 이미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김옥선 작가는 바로 제주도의 어떤 이질적인 특성과 비적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변형과 특별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정 없이도 충분히 또 황금선 작가는 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의 어떤 그 삶의 그쵸 모습들 그 중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여전히 정치적으로 감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도 그 여러 역사 속에서도 늘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 답답한 그런 마음 또는 그런 관점을 어떻게 하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주변의 그 환경이라든가 걸 통해서 저 나무 한 그루를 또 그걸 표현하게 되어서 분명히 지금도 물론 선생님들께 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든지 그 한 사진 통해서 하나의 피사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 부여인데 그 의미 부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걸 느낄 수 있는 이게 이제 보는 것이 그 표현이고 창조이지만 미적 체험이나 미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관람자 또는 독자들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은 이제 결국 사진가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같이 비교될 수 있는 나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도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이미지 존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미지란 무엇이냐, 사진이란 무엇이냐, 결국 사진적인 시각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사진적인 존재의 어떤 특성은 보고 이제 보이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리얼리즘의 특성이 있다면, 그럼 사진 이미지 기호를 조금 더 살펴보자 했을 때 너무나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진 빛의 흔적이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빛의 흔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아예 라틴어로 사진은 이마고 루시스 오페라 엑스프레스에서 결국 빛이 가서 닿고 눌러 짜였다. 그래서 이 눌러 짜인 이미지의 특성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과
또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만레이라는 초현실주의 사진가이자 미술가인 작가의 가장 객관적인, 가장 중립적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니까 누가 봐도 빨리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카메라 렌즈가 또 예? 계단. 아, 뭐 진짜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가는 계단. 또요. 예? 눈? 우리 사람 눈이요? 아,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동그란 환풍기예요. 맞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보려? 이건 이제 포토그램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사진에서 사진 암실, 그죠? 암실의 그 특성.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주에다가 얘 올려놓고서 곧바로 그 흑백에서 빛 쏘여가지고, 그러니까 더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사진 작가가 뭐 포지션, 그러니까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오로지 빛과 기계가 눌러 짜여가지고 그대로 편상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사람의 의미치까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빛이 투영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자동적인 사진이니까 누가 봐도 확실히 알아맞혀야 되는데, 지금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는 그 뭐죠, 이렇게 종이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그 장미꽃처럼 해놓고 찍은 건 줄 알았거든요. 자, 이런 포토그램이 눌러짜였으니까 눌러짜인 게 그대로 박혀져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보는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만레답습니다. 만레가 초현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사진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특성과 빛의 흔적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적인 어떤 세계를 갖다가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포토그램인데요. 자, 그러면 이 결국 눌러짜인 흔적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너무나 쉽게 뻔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의 흔적을 다 아시다시피 지표, 인덱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인덱스. 우리 이제 퍼스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기호학자나 상징, 기호는 상징이다, 우상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표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퍼스가 처음으로 모든 이미지는 누가 봐도 나무, 도상. 근데 아까도 김옥선 작가, 황금선 작가가 나무를 찍었지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우즈베키 시대 한인들의 어떤 서러움이라든가 역사적인 그 존재 안에서의 어떤 고통, 고뇌 이걸 찍었고, 또 김옥선 작가는 제주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 도상과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있는데, 사진은 바로 지표. 사진은 다 아시다시피 없는 건 찍을 수가 없죠. 꼭 있는 것만 찍습니다. 그래서 빛이 갖다 눌려붙어요. 빛이 가서 눌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투명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저도 틀렸고 선생님들도 틀렸다시피 저는 색종이 해놓고 찍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자, 그렇게 본 것과 찍힌 것 사이, 즉 내가 본 것을 확인하는 것 사이의 그 간극, 이 간극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사진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에 대한 또 다른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사진은 그것은 본성상 편향적인 바,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했다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의미,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풍기이지만 꽃으로 볼 수도 있고 무엇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 간극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지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개념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지표는 회화에서는 나올 수는 없어요. 회화는 빛이 눌려 짜이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걸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게 추상적이든 표현적이든 제한적이든. 자, 기술의 자동성 때문에 생겨나는 게 지표 개념인데요. 지표를 우리는 다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진은 찍은 것과 가장 닮았고 가장 유사해.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인증적이야 라고 하는데, 유사해서 인증적인 게 아니라 있었던 걸 찍었기 때문에 인증적이죠. 유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모방이 아닌
잠재성이 생성이다라는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저희 기술의 자동성에 대해서 시몽동이라는 그 프랑스의 기술 철학자가 기술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 스스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술은 항상 거기에 인간이 개입한다. 근데 카메라 쓰시면 카메라 저울로 찍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아무리 릴리즈를 사용한다 해도 개입을 해야 돼요. 자, 기술의 자동성은 인간의 개입이, 즉 인간의 작동의 여지를 항상 남겨있다. 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지표 개념도 결국 요것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서 제가 잠시 프랑스의 그 기술 철학자의 생각을 조금 연관을 해놨는데요. 결국 그래서 사진에 관하여서 시선 선택이 바로 사진은 자동기기의 도움을 받아 작가와 피사체 사이의 틈에서 그 틈에서 이제 현실, 자, 틈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잠재적인 이면을 솟아오르게 해주기 때문에 사진이 초현실주의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 사진 내에서는 인증과 기록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진은 초현실주의가 그 중심에 차지한다. 이때 초현실주의가 브레송이 얘기했던 브레송 사진이 굉장히 평범한 그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포착과 절묘한 그 포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초현실주의다 하는 것과 바로 맥락이 통하고요. 제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던 있는 힐레와 그걸 보고 거기서 의미체를 만드는 노알마의 차이점, 바로 그것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에서 그 너머까지도 보셔야 되고 보이는 곳에서 그 밑에 있는 배경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시선 선택이 모든 매체 중에서 초현실주의가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회화도 아니요, 영화도 아니요, 사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율배반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아마도 선생님들이 작업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하지만 모든 매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사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진 예술, 사진 매체가 제일 힘든 매체이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이 아마 요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사진이 어려우니까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작업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작업하시면서. 네. 자, 결국 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초현실이라는 얘기는 결국 광학적인 무의식 플러스 기술적인 재생산. 바로 그 벤야민이 본인의 책에서 얘기해요. 사진은 광학적인 무의식을 실현시켰다. 그래서 카메라 안에 무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카메라의 자동 기술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의미체, 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또 그냥 그대로 드러내지 않. 분명히 이래서 찍었는데 와서 프린트하거나 이메일하면 왜 그게 안 나왔지? 라고 하는 경우가 경험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물론 이제 아무리 그 오랫동안 사진하신 분도 그렇고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제가 굉장히 작업을 하는 거 아니라 어느 이게 좋아서 찍을 때도 왜 이렇게 안 나왔지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그 무의식 이게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미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내 손끝의 셔터 장치를 통해서 그대로 카메라의 암실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엔 딱 단절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하고 프레임하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선생님들 의도가 들어가는데 찰칵하는 순간만큼은 제 의도를 얘가 딱 단절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의도와 무의도,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록과 초현실이 두 개가 저는 만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현실은 물론 꿈 세계를 막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미술의 샤갈이라는 그거와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그래서 단순히 내 지각만을 카메라 속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의식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전복된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바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경험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요 두 가지의 어떤 차이, 요게 이제 초현실주의, 그래서 그 회화에서 말하는 초현실주의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시각은 투명하지가 않고 반투명. 저는 이제 항상 반투명한 현실이라고
그 수업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왜 반투명하냐? 분명히 투명한 걸 찍었지만은 단순히 나만의 시각만 확장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을 확장하면서 순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촬영 시간에 그 암시에 프로그램된 그 시간, 그것도 분명히 카메라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한 매력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본 것만이 아니라 보지 않은 것도 찍힐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의도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사진이 무언가 프로이드도 본인 책에서 본인의 그 정신분석의 내 개념에서 사진과 본인의 무엇을 갖다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표면 안에 인화지 안에 서서히 드러나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진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찍었을 때 뭔가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찍은 거 있는 것 같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즉 잠재적인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자기가 얘기하는 무의식과 좀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정복은 선택 베이스의 그 중간에 제가 일부러 이런 불어에서 띠레라고 하는데 그거 쳐놓은 이유가 조기에 무언가 작동하고 확대 축소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진은 부분만 투명하고 부분만 투명한 단계이지 다 투명하지 않다. 이게 바로 빛의 흔적 지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신 사진이죠. 네, 저 옆에 있는 것은 그 이제 벤야민이 이제 본인의 그 칼 요거 말고 부산에 찍은 사진하고 요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요 사진하고 해서 두 가지. 누구나 다 이제 보시면 언뜻 보면은 우리 저희 옷 걸어놓는 게 옷걸이 같으시잖아요. 이제 옷걸이이지만 옷걸이가 아니고 나뭇가지. 맨 밑에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 사진? 그럼 뭐 찍어놓은 것 같으세요? 예? 창호지 벽지. 창호지 벽지. 마이너 화이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페트야, 카페트야. 저 끝에 보세요. 표가 나죠. 언뜻 보면 카페트. 근데 이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건 호수라고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제목은 미시건 호수라고 붙였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그대로 보고 표면이 굉장히 잔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약간 해변가, 호숫가에 그렇죠? 막 바닷가면 파도가 칠 텐데 딱 맞아. 그런데 딱 돌아서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랬더니 결국 약간 이제 마찬가지로 환영과 저희의 어떤 보고 있는 것과 이제 항상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또는 마이너 화이트가 현대 사진의 특성은 결국 그것에 대한 해석과 관계에 있다. 찍은 것도 중요하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마이너 화이트가 본인의 이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요 사진도 이제 그런 의도로 저는 찍은 것 같은데요. 위는 그냥 그 평범하게 아시다시피 눈이 그쵸 녹아 있는 장면인데 언뜻 보면 마치 사람의 그림자인 것 같지만 그림자는 아니고 아주 그림자처럼 묘하게 이렇게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 아닌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은 의도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호수의 어떤 그 표면이라고 아니면 그 실제 이제 호수의 표면이라고 붙여놨지만은 본인 집에 있는 카페트에 일부러 갖다 저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호수처럼 보이게 찍어요. 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제 거기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보게끔 해주는 이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빛으로 눌려 있는 사진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롤랑 바르트가 존재했던 것은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의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냐민도 결국 보도 사진 이런 것은 항상 사진의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그 맥락하고는 통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계적 자동성은 그냥 자동적이기 때문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학적 의식의 무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빛에 그 개입하는 순간 의도하지 않았던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살짝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우연성이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베냐민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항상 카페트로만 보고 아니면 아까 저쪽에 있었던 그 나뭇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태에서 항상 우리는 옷걸이를 보게 되고 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면 마치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는. 그러니까 저희는 알게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의 습관,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은 이렇게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해주는, 이게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겠냐. 그래서 습관적인 것과 상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인 세계, 엮은 세계, 즉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주는. 그래서 사진의 힘은 평범한 것에서 우연하고 잠재적인 것과 조화하게 해준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낯설게 보게 해주고 현실 너머에 보게 해준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첫 번 오늘 주제로 잡았던 사진과 인문학에서 세런디피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런디피티는 일상의 발견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예리한 시각이라고 이제 그 18세기에 호레이스 월프로 얘기했는데, 원래 호레이스 월프로 이게 아니고요. 그 어원은 스리랑카 이제 그 스리랑카의 왕자가 늘 자기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섬이 옆에 있는 섬이 늘 같은 섬이라도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마치 거북이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늘 봤던 것인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왜 저 형태를 못 봤을까 해서 그때 세런디피티는 이미 예기치 않은 발견, 너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주는. 근데 그 사물은 늘 그 자리에 같은 형태였거든요. 자, 바로 사진에 이렇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평범한 것에서 뭔가 다른 것을 낯설게 보게 해주는, 즉 세런디피티의 능력을 갖고 있다. 사진적인 시각의 특성.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적인 특성, 세런디피티는 결국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좀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세런디피티, 뜻밖의 발견.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본 선생님들, 다 찍어본 사람은 사진에서 무언가 발견을 찍지 이 과정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무언가 피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사진은 바로 테크노 상상력의 추상게임과 조합게임이다. 자, 이거는 빌렌 플로서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의 철학에서 사진가의 시선은 철학자의 시선과 같다. 끊임없이 카메라 렌즈 뒤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 찍을까 끊임없이 회의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때, 그거는 앞에 펼쳐진 3차원 플러스 4차원이에요. 3차원은 공간 개념이고요.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죠. 이 4차원의 세계를 내가 이나지의 2차원의 세계로 지금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4차원이 2차원을 바뀔 때 어떻게 될까? 저기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보지 못한 것이 어떻게 들어올까? 아니, 보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게 바로 추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4차원을 이 2차원으로 어떻게 옮겨놓을까?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장면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생각. 바로 이런 추상게임. 그거는 결국은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적인 속성이 우리가 오늘 다 인지해야 되고,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얘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 있는 이 힐레 물질이 나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물통으로 찍은 게 아니라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의 어떤 그 정화 또한 순수함을 찍고, 분명히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그것까지도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런디피티는 어쩌면 이 발견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이미 저희는 추상과 조합 게임을 추상해놓고 이걸 조합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사진 작가가 이걸 찍었구나. 그때 이미지 안에서는 2차원이지만 그 순간 사진가가 찍었을 때 분명히 이런 환경과 이런 맥락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 작가도 본인의 사진에서는 본인도 관객이거든요. 관람자이거든요. 그렇죠? 사진 작가도 분명히 찍는 촬영자와 바로 구경꾼인 관람자 두 경계를 왔다 갔다.
이 경계를 사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는 작가이고 나는 이 작업을 하니까 나는 오로지 작가야가 아니고 본인이 작가가 되기도 하고 관람자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국 두 추상게임과 조합게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상상력만이 아니라 그 상상력과 기술이 작동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온다라는 그것까지. 그래서 저는 테크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 상상력을 통한 교육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진가의 결국 철학자의 시선이다. 피사체의 거리를 두고 보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촬영하는 순간은 그걸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나올까라는 추상 조합 게임을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의 테오리야. 이론을 만들어내는 작업만큼이나 고난한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응축된, 직관된 어떤 시간이고 지금 관주하는 철학자의 시선과 유사하다라는 플루서의 말을 저는 솔직히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입증해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진을 많이 찍었던 사진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또 이렇게 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뭔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창조는 만들고 손끝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본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시각의 중요성을 스티브 잡스가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 좀 이제 좀 과장되게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사진이 이게 이제 밝은 방에서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이고 쉬셔야 되는데 사진이 무한히 재생하는 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우리 그 밝은 방책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냥 항상 무심코 지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400페이지 넘는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기호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분석해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책을 낼 때 지금 현재 교정 중에 있는데, 자 그것은 실존적으로 결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중간에 좀 길어서 생략하고요. 그것은 사진은 절대적인 고유한 것이고 최고의 불투명한 우연성이며 사냥감처럼 고유한 그런 것. 사진 일반이 아니라 그런 사진. 자, 그러면서 도대체 그런 사진 또 무슨 일입니까? 요컨대 지칠 줄 모르는 표현된 투케, 실제와의 만남. 투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인의 자연학 책에서 그 이때 투케는 요해, 우연한 만남을 뜻하는데 그 실제와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다시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본인의 정신분석학 세미나 심을 보내서 어떤 투케 개념을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는 상실한 것을 끊임없이 상실했을 때 만나고 싶어하고 우연히 만나고 싶어 하는 우연한 만남.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찍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만남이라 우연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기회, 고유한 만남, 고유한 실제이다. 자, 그런데 그 고유한 만남에는 그 리얼리티 안에는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불교는 수나라고 얘기하는데 수나는 그 안에 공을 지니고 있다. 자, 요거는 그대로 제가 그 밝은 방식에 번역해 놓은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약간 보완한 부분이 있고요. 자, 결국 바꿔 말하면 사진 안에는 아까도 선생님이 보셨던 사진이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사진 찍어서 프린트했는데 구멍 뚫리거나 아니면 희게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사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풍부틈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사진이 결국 매혹적인 사진이고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밝은 방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은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까? 사진을? 아니면 끊임없이 기록적인 사진을 찍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사진을 찍을 것입니까? 라고 이제 밝은 방 끝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비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요.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을 조금 지나가는 거. 그 비어있는 부분이 또다시 지표하고 만납니다. 자, 사진은 인덱스라고 했는데요. 인덱스 얘기를 허스가 자신의 기호학 책에서 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지표 기호는 빗으로 찍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 아까처럼 무엇이다라는 걸 저희한테 알려주지만 우리 다 아까 틀린 부분이 많잖아요. 실제로 대상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외시하는 대상체를 기별하는 기호,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빗으로 눌러서 찍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략했는데 선생님들 우리 사진 보면은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죠. 그래서 원래 지표 개념에는 그 손가락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볼 때 이거는 무엇이야 무엇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은 이미 작가가 자기의 상상력과 이걸 통해서 변형됐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작정을 하고 관객도 봅니다. 근데 사진은 항상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밖에 있던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체와 담치에 닮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진은 기호의 현실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지시하는데도 순수하게 닮아있는 게 현실적인 변형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사진의 지표는 닮았다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것과 인접했다. 자, 빗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지표는 이 개념이에요. 낮은 기압기와 습기찬 공기는 비의 지표이고 비하고 기압기하고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둘이 연관이 있지만요. 네. 자, 바람개비는 풍향의 지표이고 그러니까 바람개비하고 풍향은 연관은 돼 있지만 닮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표는 이렇게 북두칠성은 북쪽을 가리키지만 북쪽과 닮아있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표는 원래 유사한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로 인접하다라는 그 개념. 자, 이런 지표 개념은 손가락으로 가리킬 정도로 닮아있는 것 같지만 완벽한 닮음이 아니라 어떤 인접성만을 가리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표는 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흔적은 바로 그 프랑스의 그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철학을 강조했던 데리다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다. 지표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표, 공간적, 시간적 차이 나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차이, 디페런스가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 작용의 효과로서의 차연이다. 그래서 찍는 순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로 바뀌지만 있는 것과 얘는 시간적으로 차이 나죠? 있는 것은 현실의 4차원 세계에 있고 사진은 2차원의 세계 안에 있어요. 공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차이 나는 그 지연된 그 순간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적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죠. 내가 찍으려고 했던 의도가 살짝 기계의 자동성에서 조금 더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의미의 사진은 증거, 인증 자료는 돼요. 거기 존재했다 인증 자료는 되지만 분명히 의미로서는 정확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흔적은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차이에 D-I-F-F-E-R-E-N-C 차연은 E-R-E-N-C가 A-N-C예요. A. 이건 불어 사전에서 저런 단어는 없어요. 데리다라는 철학자 내가 만들어놨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강조하려고 해서 ANC라는 근데 영어는 낙상만 없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는 좀 잘 얘기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사진 기호는 해석이 중요한 기호이고 사진은 관계적 기호이고 그래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롤랑 바레트가 사진은 스튜디움과 쿵푸툼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쿵푸툼과 스튜디움. 그래서 우리한테 다 말해주는 누군가, 우리한테 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부분. 자, 이 침묵하는 부분, 쿵푸툼이 이제 롤랑 바레트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무언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여운, 그렇죠? 그 사진이 다 보여주는데 사진은 가려진. 그래서 굉장히 롤랑 바르트가 그 밝은 방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쓰는데 너무나 많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쓰는 책이 완벽히 그 책 하나를 갖다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해석하면서 좀 더 이제 쉽게 읽을.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가려? 사진이 그렇게 투명해. 아까 선생님도 그랬지만 나무산 다 투명한데 뭘 가리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바로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사진을 보고 있지만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해직션, 그러니까 현상을 좀 확연시켜서 우리의 내면의 의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사진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쏟아내서 이것이 무엇인데 끊임없이 내 시선은 거기에 있지만 내 의식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살려내는, 자, 이런 시선을 만들어내는, 그게 롤랑 바르트식은 좋은 사진, 풍부틈이 많은 사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유사와 모사의 예술. 우리는 항상 모사가 제일 잘 되는 게 사진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진은 유사와 모사의 예술이 아니라 바로 이타성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는 사진은 다른 것들을 갖다 이미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타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유사성이 대립되는 것은 중요한 게 예술의 조작성. 자, 유사하냐 아니냐, 이게 조작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이것이 이거네? 라고 현존하지만 그 현존은, 그 동일함은, 그 같음은 바로 어쩌면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것을 짓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인 용어라 좀 어려우실 거는 같으신데요. 자, 그래서 사진은 재현의 미학이 아니라 비재현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자크 랑시에라고 파리파대 교수인데, 퇴임한 교수인데, 그분이 이미지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렇게 책을로 검색하시면 이미지 운명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그 사진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왜 사진에 있는 풍부틈이 사진에만 작동하느냐, 현대 예술에서 풍부틈이라는 가치를 다시 환원시키면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풍부틈이 뭐지 하면서 다시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밤을 얘기하고, 풍부틈 다 설명할 수 있는 스튜디움 말고 다른 부분인데 그냥 화살이 날라와서 우리 가슴을 찌르는 이렇게 말고 있지만 그 왜 화살이 날아올까? 거기에는 다 알지 못하는, 여전히 침묵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고 여전히 우리 상상력을 만드는.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내가 이 밝은 밤 책을 썼는데 이 밝은 밤 책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는 밝은 밤이라는 책을 사진의 단독학을 쓰기 위해서 썼다. 그 사진의 단독학을 쓰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은 현상학이다. 근데 그 현상학은 바로 사르트르, 책 첫 장 딱 펴시면 사르트르에게라고 썼어요. 사르트르의 오마주를 맞춘다. 사르트르가 무슨 책을 썼냐면요, 이마지나시오, 이마지네리, 상상력과 상상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진은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에 끊임없이 뭐예요? 상상하게 만들고 죽어있는 사진을 살려놓는 것, 부활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그걸 뺐지만요, 자, 그게 바로 침묵하고 있는 풍부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조금 쉬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실까요? 싫어요. 쉬어요. 그러면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